서울 신림동의 공원에서 대낮에 벌어진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결국 이틀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고요.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가 방학 중에 출근을 하다가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JTBC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종이고요. 혐의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숨진 교사의 발인식이 내일이고요. 이제 주말 내내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동료 교사, 제자들, 그러니까 숨진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고 또 책임감이 강한 동료였다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대학 동기이자 친한 친구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이 고인이 교대 재학 시절부터 밝고 활달해서 항상 분위기 메이커였다. 그리고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솔선수범하는 훌륭한 교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 교사뿐만 아니라 이 고인에게 배웠던 제자들도 조문을 하면서 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네요. 네, 좀 있으면 개학인데 이제 선생님 볼 생각을 했던 제자들 얼마나 또 놀라고 또 가슴이 아플지 참 그렇습니다. 이 숨진 교사가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건 당일에도 근무를 하려고 출근길이었다고 해요. 네, 이게 방학 중이었는데요. 네. 당시에 체육부장직을 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5일간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의 기획과 운영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었고, 그날도 이 업무를 위해서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용했던 네네. 길이라는 거죠. 일상적인 공간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출근 중에 이제 변을 당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무상재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이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이 이제 공무로 인해서 부상이나 사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법이 있는데요. 그 법률에 따르면 어쨌든 공무로 인한 것이 이제 전제 요건인데 뭐 방학 중이어도 그렇죠. 어쨌든 공무를 방학이지만 거니까. 선생님들은 사실 방학에도 업무를 하시는 상황인 거고 심지어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그 교직원들의 연수 기획 운영 업무를 조금 더 그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좀 미리 준비하고자 출근하시던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 뭐 등산로라고 해서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말 그대로 출근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출근길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범죄 피해로 사망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제 인정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그 조희영 교감이나 뭐 관련된 분들도 한국교총도 얘기를 했죠. 그 숨진 초등 교사 이 고인에 대해서 공무상재해를 좀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내고 있고 교육감도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좀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피해자의 정확한 또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 또 부검 절차도 오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자, 피해자 최윤종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겠죠. 왜 그랬는지, 범행 경위는 뭔지,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건지 이런 조사들이 이어질 텐데. 이 최 씨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이제 또 계속 이제 취재가 되고 또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최 씨에 대해서 음식 배달 전화가 통화 목록의 전부였던 은둔형 외톨이였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할 표현이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범죄자라고 하면 기존에 막 정신질환자이다, 막 은둔형 외톨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범죄자의 특성 중 하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무직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거의 이제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들이 집에서 나가지 않아서 고민이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주변에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PC방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면서 연락하는 곳이라고도 이제 음식 배달하는 곳 혹은 극히 적은 이제 수의 친구와의 통화가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적이 있고 실제로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자택과 PC방을 오가는 삶을 살긴 했지만
하지만 또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범죄다 이렇게 또 낙인을 찍는 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뭐 최근에 사실 뭐 그런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뭐 범죄가 뭐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은둔형 외톨이라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동일 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모든 은둔형 외톨이가 전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또 어떤 유형의 은둔형 외톨이가 이렇게 범죄에 더 노출이라고 해야 될까? 범죄를 더 저지르게 되는 건지 뭐 특성이 있을까요? 저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고립되어 있고 은둔 생활을 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낙오되거나 좀 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책을 하는 그렇죠. 유형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이고 그래도 열심히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책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이제 기관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런 요인들, 원인, 불행 이런 것이 이제 자신의 탓이 아니라 외부 사회 탓이다라는 식으로 외부의 이제 영향 요인 때문이다라고 잘못 귀인하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같은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과 그 판단을 하지 않도록 또 도와주는 것도 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미리 알아보고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혹은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은 점점 숨어버리는 상황이 놓여지기 때문에 더 우리가 사회 속에서 뭔가 이 사람들이 잘 어울려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실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입해서 도와줄 것이냐 이 부분에 좀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최 씨의 경우에 또 그 이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뭐 일종의 정신 질환이 있는 최근에 이제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정신 질환이 있는 범죄자들 뭐 어떻게 또 관리하고 또 해야 할까요? 글쎄요, 관리가 참 사실 이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더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실태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면 국가도 어떤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유의 이제 사건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이런 사례를 좀 유형화하고 실제 우리나라 과거에선 접하지 못했던 지금 새로운 유형의 어떤 강력범죄, 흉악범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건을 좀 연구하고 이 사람 가해자들에 대해서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들,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 사실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 그 가족까지도 피해자거든요. 네. 이런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 개발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최현종의 진술이 또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살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장면 잠깐 보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운동에서만 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살해까지 할 의도는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그 CCTV 영상 보면 이 최윤종이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에 슬리퍼 신고 2시간 동안 계속 그 산책로를 배회를 합니다. 운동 삼아 걸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2시간 가까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범행 대책을 물색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계획 범죄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 범죄로 보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이미 이제 4개월 전에 이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했다라는 점이고 네. 두 번째는 범행 정 대상을 물색하는 그런
이제 뭐 2시간 가까이 도보로 대상을 물색했다라는 거. 네. 세 번째는 스스로도 이야기하길 뭐 CCTV가 없는 이제 공원 둘레길을 장소로 찾아다녔다. 선택했다라는 예. 것. 이제 네 번째는 흉기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이제 한 점. 네. 이런 점들을 보고 했을 때 계획 범죄로 이제 보는 입장이 굉장히 뭐 많은데요.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과연 왜 성폭행을 위해서 그 흉기를 네. 준비했을까? 그 특정 흉기를 준비했을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피해자를 뒤에서 이제 쫓아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예. 문제는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좀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결국 뒤에서 만약에 가격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충분히 그 자체만으로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했다라는 점을 보면 이때까지는 아마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제압 행위를 하면서 폭행을 행사했느냐. 그다음에 성폭행하려는 뭐 의도로 이제 쫓아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중단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또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이제 흉기로 인한 폭행이 어느 몇 차례나 이루어졌고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이런 것도 또 나오겠죠. 또 조사를 하다 보면. 그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서 네.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건데요. 예. 발견 당시에 이미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기 네. 때문에 그 당시에 폭행 정도가 굉장히 좀 심했을 것으로 추정이 네. 됩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네. 이 상해와 또 살인 뭐 그리고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 형량이랑 관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참 요즘에 느끼는 건 이런 참 범죄자들이 어줍지 않은 감형 지식을 어디서 듣고 와서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 근데 이런 건 정말 우리 사법부가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일단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그동안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면 네. 지금 이런 범죄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실제 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이들의 의도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네. 고의라는 거는 객관적인 행동으로 사후적으로 추단해서 판단하는 것일 뿐 네. 이 사람이 정말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 내심의 의사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우발 범죄이든 계획 범죄이든 저는 살인이라는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량에는 우발이든 계획이든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범죄자가 이 최윤종이 강간치사나 강간살인죄가 형량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강간살인죄라는 것은 애초부터 이제 살해인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간 것이고 강간치사 정도는 사망할 의사는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그런 사안을 말하거든요. 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법정형이. 근데 강간치사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네. 사형이 없는 거죠. 최소한 10년이라는 이제 최저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